다음으로는 복식부기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합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표준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표준 대차대조표라든지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원가명세서,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라 표준 합계잔액시산표죠. 이런 재무제표들 다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메뉴를 실행해서 새로 불러오기로 회계 쪽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오게 하거나 편집 버튼을 눌러서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을 다 한 다음에는 저장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인세 신고할 때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매출 조회로 수익금액을 불러오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 수익금액을 불러옵니다. 또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까지 작성을 하시는데 이건 뒤에서 볼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과목별 세무조정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도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기부금에 대한 부분인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도 있고,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필요경비 메뉴도 있다 보니까 이 두 서식을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괄호 안의 내용처럼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포함했다면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다면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 쪽에 입력하시고, 초과한 금액은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필요경비 메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데요. 메뉴를 실행하면 불러와져 있는 이 소득 구분은 회사 등록에서 선택한 소득 구분 코드가 반영된 거고요. 아래 대리 구분은 직접 선택합니다. 이 조정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입력한 서식들이 잘 작성되어 있다면 새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다 불러오기가 되기 때문에 크게 작성하시기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당기순이익은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소득금액 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불러오기가 되고, 기부금에 대한 조정 사항은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필요경비 메뉴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또 하단 세무대리 정보는 외부 조정일 때 필수로 입력하셔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메뉴에 제출자 등록 탭의 정보가 불러오고, 이 내용은 상단 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다 완료되었다면 저장하고요. 다음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메뉴를 보도록 할 건데요. 소득공제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신고 필수 서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세액공제 감면 부분들로 반영되다 보니까 종소세 신고 전에 잘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서식은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신고부터는 소득공제 신고서의 기능이 개선돼서 연말정산 때 간소화 PDF를 반영하던 것처럼 국세청 간소화 자료 입력 종소세 메뉴에서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여 소득공제 신고서로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때와 비슷한데요. 먼저 공제 항목을 적용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 먼저 작성을 하는데, 지금 반영된 본인에 대한 정보는 회사 등록 기본사항 탭의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또 아래로는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 스마트 A10을 이용해서 신고했다면 직전년도 버튼을 눌러서 전년도에 작성된 부양가족 명세 탭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라면 관계 코드부터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데요.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택을 해야 하고, 출산 입양은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서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까 구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됐다면 저장을 하고 소득공제 신고서 아래 국세청 간소화 입력 종소세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 저장된 부양가족 정보가 불러옵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불러오게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확인한 다음 연말정산 때 작업하시던 것처럼 먼저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 선택하고 띄워지는 창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PDF 파일에 정보가 반영되고요. 소득공제 신고서 전송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 신고서로 보내기를 누르면 전송이 완료된과 동시에 메뉴가 자동 실행되고 우측 상단에는 간소화 PDF 파일이 적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 부녀자 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 때나 종합소득세 때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하는 문의가 가장 많은데요.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해 봤을 때 3천만 원을 넘어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든지 소득 금액은 맞는데 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빠짐없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공제 탭에서는 연금보험료라든지 보험료, 주택자금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연금보험료와 보험료는 지출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주택자금은 주택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해당하는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출액을 입력하더라도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공제 쪽에서 주택마련 저축력 물음표를 눌러 한도를 확인해 직접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올해 개정세법으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부금은 2013년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기타 공제 탭에서는 개인연금 저축이라든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 밖에 소득 공제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득 금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인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이렇게 입력한 값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 공제 등 탭으로 새로 불러오게 됩니다. 아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는 투자 연도와 투자 구분에 따라서 납입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입력은 어렵지 않은데 출자 등 소득 공제 신청서 작성을 빠뜨리셔서 오류에서 많이 잡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출자 등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말고 작성을 해주세요. 다음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물음표를 클릭해서 사용액 명세 입력을 클릭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올해 개정세법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0%로 적용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영화 관람료도 포함되고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40%, 4월부터 12월까지는 50%로 공제되고 대중교통 이용분은 80%로 공제된다는 점 다시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한 다음 총급여 금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액이 계산돼서 최종 공제까지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특별세액 공제 탭에서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올해 개정세법으로 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600만 원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 한도는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에 4,500만 원 초과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면 이렇게 공제세액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험료라든지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내용도 지출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물음표를 눌러 먼저 작성한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 쪽에 입력한 내용을 불러오면 되고 종료 및 적용을 한 다음 공제세액은 직접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근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데 순서가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매뉴얼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액감면 기타 탭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건 월세액이에요. 이 월세액 어디다 입력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소득공제 신고서에 월세액 명세 탭이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입력을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명세 탭이기 때문에 조회만 가능하고요. 입력은 세액감면 기타에서 월세액 물음표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는데 무주택자 해당 여부가 부인 상태에서는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로 변경한 다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탭에서는 앞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거나 새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고 연금 투자 명세 탭과 월세 탭은 앞에서 입력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탭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앞에서 입력할 특별세액 공제라든지 세액감면 기타 탭에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자 정보 탭은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소득공제 신고서를 저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에 소득공제 등 탭이나 종합소득세 탭에 세액공제 입력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를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맨 위에서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면 되고 소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가장 큰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고해야 할 유형이 외부 조정과 간편이 있다 할 때는 둘 중 높은 외부 조정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장 의무는 이렇게 복식, 간편, 비사업자가 있는데 신고 유형이 비사업자일 때는 반드시 비사업자가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장 의무도 자동으로 비사업자로 선택이 되고요. 그 외에 신고 유형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와 간편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옆에서는 대리 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인쇄했을 때
이 세무대리인란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세무대리인란 표시하고 싶지 않은데 공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 항목을 표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대리 구분에 있는 이 숫자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워버리시면 세무대리인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웨비나로 이런 꿀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 구분 코드부터 코드 도움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는데요. 이때 32번 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701101부터 701104 그리고 701301 코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30번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도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 유형을 단순 경비율로 선택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불러오는 회사명에서 회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우리 가결산 복원할 때 똑같은 회사 막 생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회사를 불러올 때 똑같은 회사 이름이 막 여러 개 뜰 때가 있어요. 신고 서류들을 여기서 작성했나 저기서 작성했나 이럴 땐 헷갈리는데요. 이제는 회사를 불러올 때 이렇게 회사마다 입력해둔 태그도 같이 보이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 기능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사업장인 회사를 하나 더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회사까지 불러오기를 하면 신고 유형에 따라서 관련 서식에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자동 반영되는데요. 이때 신고 유형이 성실 확인, 외부 조정, 자기 조정인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은 조정 후 수익 금액 계산서에서, 소득 금액은 조정 계산서에서 반영되고, 그리고 간편장부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서, 또 기준율인 경우에는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에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구분 코드를 51번으로 선택하고 소득을 지급한 곳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총 수익금액까지 입력을 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2월 결손금 공제 여부는 신고 유형이 추계일 경우에 활성화가 되는데요. 신고 유형이 추계일 때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일 때만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2월 결손금 공제 여부란에서 2월 결손금 공제를 선택하면 되고요. 공동사업장 여부는 이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일 때 선택하는데요. 이 소득자의 공동사업장 회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사 등록 메뉴에서 공동사업장이 여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산하는 회사에서 회사를 불러왔을 때 바로 공동사업장으로 선택되고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비대표자의 정보로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표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은 꼭 대표자의 정보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공동사업장 얘기가 나온 김에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명세서 메뉴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명세서 메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만 작성하면 되는 서식인데요. 소득 구분과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 직전 연도 총수익금액과 공동사업 총소득금액, 공동사업 총수익금액을 불러오는데요. 신고 유형별 불러오는 메뉴에 대해서는 기능 모음에 참고 자료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전년도 버튼을 눌러서 전년도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분배 비율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총 소득금액에서 지분율대로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이때 분배 비율을 모두 합쳐 100%가 될 수 있도록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버튼을 누르면 분배 비율에 따라서 안분된 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볼 수 있고 저장을 한 다음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로 돌아와 공동분배 불러오기를 하면 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눠진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네, 이렇게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공동사업장일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비대표자도 회사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비대표자도 분배 비율대로 안 분된 본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표자가 이 공동사업밖에 없다든지 또는 공동사업에 대해서 공제나 감면을 받는다면 반드시 비대표자의 정보로 된 회사를 추가 생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대표자가 공동사업 말고도 본인의 다른 소득이 있고 공제나 감면을 받을 게 없다 할 때는 별도로 회사를 등록할 필요 없이 이미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라인만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회사란에서 공동사업장 정보를 불러오고 공동분배 불러오기를 눌러 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 총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을 불러오게 한 다음 데이터를 불러오는 회사를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지우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의 회사가 걸려있는 상태로 비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마감되면 나중에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마감할 때 이미 이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다는 오류가 발생하니까 소득금액만 불러온 다음 바로 지워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케이스별 작성 유형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는 말 그대로 올해 과세기간 시작이 되는 날짜와 종료가 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도 잘못 입력하셔서 오류가 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꼭 이 연도도 2023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바뀌었거나 또는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회사를 각각 생성해서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단독과 공동사업장에 각각 라인별로 불러와서 단독사업장일 때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또 공동사업장일 때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과세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최저한세 적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 소득의 경우 여로 선택을 해서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부동산 소득일 때 활성화가 되고 최저한세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 소득일 경우 해당 소득에서 적용 여부 여를 선택해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득공제 등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작성했던 데이터가 불러오는데요.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대상 항목이 없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삼각형을 클릭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내역을 작성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쪽으로 코드와 공제액이 불러오는데요. 금액란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입 연도에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팝업창에서 해당 여부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자 번호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111번 신용카드 사용이나 114번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117번 장기주택 마련저축, 125번 고용유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 금융소득 탭을 보도록 할게요. 금융소득 탭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을 입력하는데요. 먼저 소득 구분 코드와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아래 메시지를 확인해서 이 소득 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금액을 입력하고요.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는 이 소득 구분 코드에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37%보다 크면 오류가 발생하고 28번 출자 배당은 25%보다 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소득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21번 그로스업 배당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배당 소득에는 2천만 원을 입력해 볼게요. 그럼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란이 활성화되는데요. 그로스업 배당 소득이 있을 때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대한 문의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문의가 많은 내용입니다. 보통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배당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셔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오류가 발생한 건지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예시로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득구분 코드 11번부터 18번, 22번부터 26번, 29번의 합을 A라고 했을 때 A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배당 가산액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A의 금액을 먼저 산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A의 값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는 배당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의 A의 값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검증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A를 뺀 값을 다시 21번의 합에서 차감한 그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 구분 코드가 13번 기타 이자밖에 없기 때문에 A의 값은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고 다시 21번의 합인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은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1,500만 원을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다시 눌러보면 금액 오류 없음으로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이 올바르게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배당 가산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배당 소득이라면 자동으로 11%가 반영되고 배당 가산율을 기준으로 배당 가산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배당액과 배당 가산액을 더한 금액이 반영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소득세까지 입력을 하면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한 내용은 금융소득 세액 탭에 1번 금융소득 명세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 이자 소득 등 금융소득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편집은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금액 변경 버튼을 눌러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된 내역은 21번과 30번 중 큰 금액을 31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최종 계산하게 되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대비 산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세율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결손 원천 징수택과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을 보도록 할 건데요. 2월 결손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분에 따라서 30번, 31번, 40번, 41번, 32번 소득을 구분해서 입력하고 단기공제액에 입력한 합계액은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 2월 결손금 공제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결손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단기공제액을 입력했는데 왜 2월 결손금 공제금액으로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계소득, 그러니까 단순율, 기준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월 결손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2월 결손이라면 부동산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소득 금액에서는 2월 결손금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추계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부동산 소득에 대한 2월 결손금 공제 금액을 사업소득 쪽으로 반영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2월 결손금에 대한 단기 공제액이 커서 결손공제 후 이자 배당 소득의 공제 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아진다면 이때는 마감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때는 2월 결손금 공제액을 수정해서 이자 배당 소득의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금액이 2천만 원이 되도록 수정을 한 다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결손 원천징수 탭으로 넘어가서 아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을 보도록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하면 돼서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 모르신다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충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입력하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도 전자신고할 때 다 체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매매 쪽은 직접 입력하셔야 하는 탭이고 분리과세는 뒤에서 볼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가산세 탭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산세 탭은 기준경비율 신고서를 작성할 때 문의가 많은 내용이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회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불러오기 버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빙불비 또는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만 불러오기가 되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쪽으로 불러와지고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금액은 증빙불비 미수치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고 했죠. 근데 보면 무신고가산세의 금액이 있고 무기장가산세에도 금액이 있는데 이 합계 금액을 보면 가산세들 금액이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가산세 합계가 잘못 반영되는 것 같아요 하고 문의들 주시는데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가산세 탭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종합소득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이 세율 부분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개정세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죠. 그래서 그 부분 업데이트는 잘 되어 있는데 이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문의가 가장 많아요. 좀 전에 이 금융소득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금융소득이라든지 주택매매 탭에 입력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율이 이렇게 공란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로 불러오기를 누르면 농특세 과세표준 금액과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 추가납부 세액 계산서의 금액이 불러와지고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대상 코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반영되는데요. 저는 미리 입력해놨던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입력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세액이 불러왔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소득에서도 세액 감면을 받는 게 있다면 그 회사에서 관련 서식들을 다 작성하셔야 돼요. 간혹 감면을 받는 회사에서 서식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합산하는 회사에서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나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작성된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가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사업자의 회사에서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라든지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불러와야 마감을 할 때 그 회사의 첨부 서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상단에 중소취업 감면 버튼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으로 불러오기를 눌러 총급여 금액부터 감면세액까지 불러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세로 불러오기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의 금액을 불러오는데요. 문의가 많은 항목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배당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봤던 금융소득세액 계산 탭에 배당세액 공제 금액이 불러오고 기장세액 공제는 소득금액 탭의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일 경우에만 불러오기가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장세액 공제 신청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왜 불러오기가 되지 않나 싶을 때에는 신고 유형을 성실, 외부, 자기, 기장 의무는 간편으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공제도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신고서에 세액감면 기타 탭에서 외국납부 세액에 세액공제액이 입력되어 있어야만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세액공제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에는 우리 연말정산 때도 익히 봤었고 소득공제신고서에 잘 작성해놨다면 불러오기가 될 항목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표준세액 공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상단 표준세액 공제 버튼을 눌러서 클릭해보면 근로소득자로 특별소득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3만 원,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성실사업자는 12만 원, 그 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7만 원을 표준세액 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종종 이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는 회사 등록 메뉴에 대표자의 비거주 구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대표자 비거주 구분이 비거주로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표준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로 변경하고 저장을 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서도 새로 불러오게 한 다음 저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면 상단 소법 59조의 4 제9항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성실사업자 적용 유무를 유로 선택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아래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이번에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에도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선 주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많이들 반영하실 텐데요. 만약 소득공제 신고서에 월세액을 입력했는데도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명세서에서 불러온 내역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세액공제액 한도액 검증 버튼을 눌러서 특별세액 공제액 등에 대한 내용이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 한도액이 공제액이 한도를 넘지 않아서 검증 시 금액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도액을 좀 많이 입력했을 때 공제액을 많이 입력했을 때 검증을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세액공제 검증 시 근로소득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더 커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 이 상태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인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세액공제 금액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영한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은 이 소득세액의 계산 쪽으로 반영이 되고요. 가산세는 가산세 탭에서 입력한 금액이, 기납부 세액계는 옆에 기납부 세액 명세에서 작성한 금액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납부, 환급할 세액이 계산되고 환급일 경우에는 아래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란이 활성화됩니다. 여기까지 신고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 작성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각 택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